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저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6번, 17번 카과에 해당이 되고요.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이제 발급을 하게 되면은 과세 매출이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게 되면 10%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카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보는 이제 현과, 이거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보시면은 얘네들은 동일한 서식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보시면, 자,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러니까 17번과 현과로 해서 22번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하시게 되면은 여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 있잖아요. 여기에 3번에 우리가 카가와 그 다음에 현과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매출 부분. 그래서 돈을 받고 세금계산,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요. 여기 3번에 이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뉘어서 한꺼번에 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과세표준 명세에도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과세표준 명세는 어쨌든 2억 8,2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 매출 전표는요, 또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집계표. 자, 여기서 우리가 발행과 수령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행집계표 가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기명식 선불카드. 이건 뭐냐면 카카오페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한 금액 현황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메인 매출장에 입력을 하니까 거기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하나만 연습을 해볼게요. 자, 6월 1일 날 개인 소비자 홍길동에게 제품 660만 원을 판매했고 홍길동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 경우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6월이고요. 자, 6월 며칠이죠? 6월 1일 날 카과니까 17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660만 원. 자, 우리가 카과 현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 대가, 그러니까 고객한테 받은 금액은 어쨌든 고객한테는 공급 대가를 받게 되죠. 즉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660만 원 입력을 하면 이렇게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처는 이제 홍길동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어디였어요? 삼성카드라고 합니다. 삼성카드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분계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제품 매출을 하고 이제 부가세 예수금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매상 매출금인데, 이거를 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네, 카드로 받기로 했으니까 삼성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현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월 2일 날 시용 판매 중인 제품 15대 중에서 5대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표시받았다. 자, 우리가 시용 판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숀리에 바이크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용 판매 상품의 경우에는 고객이 먼저 체험을 해보고요. 홈쇼핑에서 주로 판매하는 것들이 이런 시용 판매 상품이 많습니다. 내가 체험해보고 고객님 지금 결제하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간 체험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시용 판매 중인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그 시점에 그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5대에 대해서 금액의사 표시를 받았고 보통예금으로 대금을 입금받아서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다음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게 국세청 지정번호로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이제, 돈을 쓰는 사람, 현금을 주는 사람의 어떤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발급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업자가 그래요. 저는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제발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지 마세요라고 아무리 저한테 애걸복걸 해도 저는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돈을 받으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전화번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우리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행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그렇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50만 원을 5대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월 2일이고요. 6월 2일 날 자, 현과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22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250만 원이 되겠네요. 50만 원 5대 하면 지금 보시면 이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알아서 나눠지기 때문에 250만 원을 별도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처는 없네요. 공급처는 이제 따로 없고요. 왜냐면 상대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혼합분계로 해서 자, 제품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그거를 다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103 이렇게 하면 275만 원이 받을 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3월 31일입니다.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던 노후된 차량 운반구를 신한경차로 교체할 목적으로 중고나라에 처분했대요. 그리고 처분 대가인 33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현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중고나라가 거래처가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 원이다.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이를 분계에 반영한다. 그리고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없고요. 정액법을 사용하고 월할 계산과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을 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만약에 기중에 판매하는 경우, 자, 기말에 판매하는 경우, 기말에 이제 판매를 하든 언제 판매를 하든 만약에 기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시점까지는 이 유형자산을 사용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용하기 전까지의 감가상각비, 이때까지는 감가상각이 된 거잖아요. 정확한 장부 금액을 계산하려면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액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얘는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6월 1일까지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은 어쨌든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사용을 함으로써 매출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비용, 감가상각비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입력을 지금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요. 자, 우리가 1,000만 원이죠.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대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월할 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월달까지밖에 안 썼어요. 이거는 1년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12분의 3을 곱해서 반드시 안분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에 해당이 돼서 얘를 먼저 인식을 해두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우리 처분 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죠? 45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 장부 금액은 우리 처분 시점의 취득가액에서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니까 우리가 가액은, 장부 가액은 55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처분 대가가 얼마죠? 처분 대가가 300만 원이잖아요.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부가세 제외하면 300만 원이고 거기에서 5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처분 손실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50만 원이 되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과가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31일 날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고요. 그 금액은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그리고 공급처는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계를 우리가 혼합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감가상각비를 먼저 입력해줘야 되겠어요. 자, 감가상각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아참 이게 지금 제조인지 판매인지 우리가 봐야 되죠. 근데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던 거라고 했으니까 판매관리비는 감가상각비는 518번 코드를 사용해줘야 되고요. 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5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5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죠? 차량 운반구죠. 그러니까 208번이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 50만 원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에 대한 거니까 208번 차량 운반구 다음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취득가액, 차량 운반구를 없애줘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는 지금 취득가액이 1,0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을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209번은 얼마가 되죠? 450만 원이 되죠.
네, 45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금은 얼마를 받았어요? 현금을 우리 대가를 받아야 되죠. 처분 대가인 거를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하니까 101로 330만 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해당되는 금액이 뭘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0만 원. 자, 우리가 계산했던 거랑 맞는지 볼게요. 자, 250만 원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우리가 처분 시의 장부 금액을 만들어 주고요. 450만 원 장부 금액, 감가상각 누계획을 통해서 550만 원이라고 하는 장부 금액을 만들어 주고 처분 손익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매입 들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매출을 했고요. 이제 매입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돈을 준 거죠. 돈을 지급한 거. 매입의 경우에는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지급을 한 거에 해당이 되고요.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과세로 51번으로 적용이 되겠죠. 이건 상대방이 발행을 해준 거예요. 발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발급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51번은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요. 발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매출을 해주고 우리는 누구의 입장인 거예요? B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100원에 10원을 주고 그럼 누가 발행을 해줘요? A가 발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B가 지급을 받게 되면 51번, A가 발행한 거 1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금계산서 중에서 이게 매입세액 공제가 되면은 51번 과세가 되는 거고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된다면 5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번은 이 과세가 되지 않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들, 그 경우에는 54번으로 뭐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중에서 이게 공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세 51번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5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51번은 여기 10번에 입력이 돼요. 10번과 11번에 합친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품이나 아니면 유형자산으로 전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뉘어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에는 고정자산 매입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라고 하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 고정자산 매입 시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게 되면 우리 이 51번 중에서 51번, 54번 그 다음에 뭐 고정자산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쨌든 고정자산도 51번으로 입력을 하고 나서 나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6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7월 1일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나가고 메인 매출전표 7월 달을 조회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매입을 입력하기 시작할 건데 7월 1일에는 노후된 공장 건물의 기둥, 철골 보강공사 공급가액은 480만 원하고 유리창 교체 작업 1,200만 원, 120만 원, 12만 원. 주식회사 미래건설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는 지급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지출한 거니까. 그다음 공사대금은 2개월 후에 지급을 하기로 했다.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왜냐면 외상매입금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철골보강공사는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거래다. 이건 뭐죠? 지출이 우리가 취득 후에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킨다 라고 하게 되는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고요. 파손된 유리와 같은 이런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현저히 증가시키는 거래고 유리창 교체는 단순 교체 작업에 해당이 된다. 하나의 분계로 입력하되 자본제한 지출은 자본 계정,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계정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자산 계정이고요. 얘는 비용 수선비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죠? 공장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거면 제조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항상 제조와 그 다음에 판관으로 처리할 건지 이 관리부서인지 공장인지 관리부서인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지급금, 미수금 이런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 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월 1일이고요. 7월 1일이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총 얼마냐면은 4,800에 공급가액이 120만 원 두 개 더하게 되면 4,920만 원. 부가세는 별도고요. 거래처는 이제 미래건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미래건설에 해당이 되고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대요. 우리는 혼합으로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부가세가 492만 원을 지급을 받았고요. 이때 원재료를 취득한 게 아니고요. 건물을 취득했어요. 자, 건물의 취득 원가로 가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4,800만 원만큼은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 나머지는요. 수선비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조 원가로 포함을 해야 되겠죠. 공장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12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은 주식회사 미래건설입니다. 그래서 총 5,412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거 외상매입금이 아니죠.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화물트럭. 자,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데 그때 비영업용이면서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화물트럭의 경우에는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보시고 이게 과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화물 트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제가 가능하고요. 5천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별도 이걸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했고요. 동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채권 이게 핵심이네요. 자, 액면금액은 30만 원, 그다음 공정가치는 21만 원인데 액면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채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상해야 되죠? 얘는 공정가치로 계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래 내용은 매입매출 전표에서 일괄 처리한다. 자, 보겠습니다. 자, 7월 2일이고요. 일단 7월 2일 날 저희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어요.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리고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취득한 거예요? 화물트럭을 구입을 했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넣어주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거 지금 채권을 같이 샀어요.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얼마예요? 보통예금에서는 우리가 액면금액만큼 지급이 되었겠죠. 그래서 30만 원에 해당되는 액면금액과 그 다음에 우리 채권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21만 원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거를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해서 30만 원과 20만 원의 차액분에 해당되는 금액 그 금액을 차량의 운반구에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으로 안 쓰는 거 주의하시고요. 미지급금으로 해서 5,500만 원 이렇게 차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금액은 액면금액과 그 다음에 공정가치의 21만 원 공정가치 차액분에 해당되는 9만 원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해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금 공정가치, 이 채권 자체를 자꾸 자동차의 매입가액에 넣어주려고 하세요. 이게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건데, 액면가액과 액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분에 해당되는 이 9만 원만 차량의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된다. 왜냐면 이걸 내가 불가피하게 이 채권을 이 화물 트럭을 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손해를 보면서도 이 액면금액으로 이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3일입니다. 주식회사 미소물산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1,200만 원에 원재료를 1,200만 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았고 6월 30일에 지급한 선급금을 차감한 잔액 중에서 500만 원은 주식회사 화신상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2월 말에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지금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 되겠고요. 이걸 말에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어음이 있었는데 이 받을 어음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주식회사 화신상사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이 미소물산에다가 넘긴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배서양도라고 하죠. 받을 돈을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돈을 받아가지고 받을 어음을 상계하면서 외상매입금을 지급을 할 거였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게 만기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네가 가서 네가 받아서 네가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7월 3일 분계 쳐보겠습니다. 7월 3일이고요. 과세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1,200만 원 원재료를 1,2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소물산에서 구입을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고 이제 혼합분계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원재료를 매입한 게 맞으니까 1,2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급금을 얼마를 지급을 했다고 했죠? 이건 먼저 미리 납부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선급금 지급한 선급금이 얼마죠? 자, 우리 6월 30일에 지급한 선급금이래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 거를 찾아보려면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겠죠. 선급금이니까 이거는 6월 30일 조회를 해보시면 선급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합잔을 보셔도 되세요. 근데 이거 합잔을 보시면 누가 누구한테 지급한 게 모르니까 거래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지금 미소물산에다가 우리가 지급한 선급금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우리가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표를 6월 30일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매입 매출 전표랑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둘 다 조회해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전표를 쳤다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선급금 분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선급금은 100만 원을 미소물산에 출금한 게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입 매출 전표 아까 입력하던 거 7월 3일 날 입력하던 거 입력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100만 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받을 어음에 해당되는 이거는 누구죠? 거래처 코드 다시 걸어줘야 되죠. 화신상사에 해당되는 거래처 코드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소물산에 해당되는 720만 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6월 30일에 지급한 선급금 이거 금액을 주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한테 일반 전표든 아무튼 전표에서 찾아가지고 네가 알아서 선급금의 금액을 알아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서 양도한 거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월 4일이고요. 관리팀은 본사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주식회사 바른정보로부터 그 다음에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600만 원에 60만 원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결제하였다. 본 시설 교체 원가는 건물 원가에 삽입해라.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는 대표적인 우리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건물 이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게 건물값에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뭐 한두 푼,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랑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거는 단가가 높으면은 자본적 지출, 그렇지 않으면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높은 것은 어쨌든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월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 전표네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이것도 7월로 조회해보고요. 자, 4일이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7월 4일 날 600만 원에 6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600에 60만 원이고 주식회사 바른정비. 바른정비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이제 분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원재료가 아니고 뭐죠?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음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약속어음으로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급어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급어음 지급해야 될 어음이죠. 그렇게 되면 주식회사 바른정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지급어음이 아니죠. 어음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얘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자, 그 다음에 7월 5일입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서 주식회사 청국물산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1억 2천, 부가세 별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계약금을 1억 2천을 지급을 했나 봐요. 원자재 납품기일은 2020년 7월 20일이지만 주식회사 청국물산은 계약금 1억 2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대가를 받고 선발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가 나중에 도래하는데 7월 20일이 납품기일이잖아요. 원래는 이때가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되고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대가를 먼저 받고 선 발급을 할 수가 있다. 공급 시기 특례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그렇지만 이거 회계상으로는 이때가 납품 일자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돼요? 계정 처리는 선급금으로 계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같은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죠. 7월 5일이고요. 51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억 2천이고요. 여기는 청국물산. 이거 위에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계가 어렵죠? 분계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매해온 게 아니에요. 언제 7월 20일에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금, 선급금에 해당이 되고요. 주식회사 청국물산에 대한 거고 이만큼 대가를 지급을 한 거죠. 대가를 1억 3,200을 먼저 지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6일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운반용 4톤 트럭이고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서 2,500에 부가세 별도로 구매를 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분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가능한 차량에 해당이 되고요. 7월 1일에 계약금으로 250만 원 이미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계상이 되어 있을까요?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계정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현대캐피탈과 12개월 할부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차량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125만 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는 지금 미지급금이 되겠죠? 차량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고전사상 등록을 생략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라. 자, 보겠습니다. 자, 7월 6일이고요. 운반용 트럭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을 거고 2,500에 250만 원. 그리고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을 받았고 혼합분계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량 운반고를 취득을 했는데 이 차량 운반고의 취득 원가에 지금 가산해야 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죠? 이 2,500만 원뿐만 아니라 이거 취득세 이것도 우리 취득세는 대표적인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산하는 지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625만 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과거에 계약금으로 7월 1일에 계약금으로 입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선급금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다가 250만 원을 입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할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미지급금의 계정은 현대캐피탈이 이제 2,500 중에 2,750만 원 중에 얼마죠? 2,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25만 원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 있죠. 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캐피탈로 별도로 코드 걸어주고 선급금은 자동차.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 항목은 취득세를 가산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현금 지급에 그다음에 미지급금 캐피탈에 지급하는 이 할부는 아직 대금을 나눠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 미리 지급한 거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이라는 거 그리고 거래처 코드 거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7월 7일 보겠습니다. 자, 영업소 경비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당시 건물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철거와 관련해서는요, 사용하던 건물을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이제 새로운 건물 신축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 사용 중이던 건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상되어 있던 우리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구건물의 장부 금액은 단기 비용, 철거 비용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게 되면 그때는 건물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그다음 철거 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을 한다라는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럼 이거 케이스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거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해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들, 그래서 구건물의 장부 금액과 그 다음에 관련된 이 철거 관련 비용을 모두 다 자산의 원가로 가산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비용 처리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그럼 기존의 건물의 경우에는 이 건물의 장부가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인식하고 철거 비용도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긴 하지만 이거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철거 당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뭐를 받은 거예요? 요거 철거 비용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소취했고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고 부가세는 별도다. 그러면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7월 7일이고요. 7월 7일 날 지금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겠죠. 누구죠? 여기는 미래건설입니다. 미래건설에서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고 이제 혼합분계를 입력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철거 비용이 이제 100만 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리고 감가상각은 철거 시점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했으니까 원래는 감가상각비 철거 시점까지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철거하는 그 시점까지 철거 시점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부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만큼 이 장부 금액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이루어진 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2천만 원인데 장부가액이 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자, 우리 장부가액이 400만 원이라는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2천에서 400만 원을 빼면 1,60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구나. 그래서 2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빼면 장부가액이 4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203번으로 해서 지금 1,600만 원. 그리고 이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 손실만큼. 얼마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400만 원이 전액이 장부가액만큼 전액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죠? 대금을 지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소취했고 비용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자, 철거 작업을 시행했고요. 비용 이 금액 자 비용의 11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출금이 됐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11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득점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건물의 철거 비용과 구건물의 장부 금액을 비용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장부가액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월 8일이고요. 회사는 주식회사 볼매전자 완성도 지급 기준에 의해서 2018년 7월 8일에 발주한 금형 제작이 완성이 돼서 2020년 7월 8일에 인도를 받았대요.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완성도 지급 조건부.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성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그 다음에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라고 하는 것들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고 해요. 회수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각각 보아서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가세법상의 공급 시기예요. 회계상의 공급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근데 회계 처리를 매출로 각각 인식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실게요. 자, 그러면 2018년 7월 8일에 됐고요. 이제 100%가 2020년 7월 8일에 대금을 완납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 거예요? 7월 8일에 완성이 됐대잖아요. 예, 그래서 제품이 인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7월 8일이 결국에는 매출의 인식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개해 보려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7월 8일이고요. 자, 7월 8일이고 지금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고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발행이 됐겠죠. 그리고 볼매전자에 대한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고 분개는 혼합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죠? 지금 보시면 얘는 금형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형의 경우에는요. 예, 이거는 우리가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 비품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2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2천만 원만 하게 되나요? 아니죠. 얘네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얘를 처리해 줬지만 이제 본 계정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 모두 다 지금 이번에 취득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자, 비품에 대해서 얼마죠? 1억이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 지급하면 돼요? 2천에 부가세 별도 금액만 하면 되고 이거는 지금 선급금으로 이미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선급금으로 기존에 처리가 되어 있던 8천만 원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지급 약정일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잔금은 103 해서 2,200만 원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품으로 본 계정으로 기존에는 계속 선급금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고 회계상으로는 금형 제작이 완성이 돼서 비품이 들어오는 시점은 이 완성이 된 이 시점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 비품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품을 취득하게 됐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7월 9일이고요. 주식회사 미소물산에 대해서 외상매입금 전액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상환했대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이미 상환을 했는데 외상매입금은 모두 10일 내에 상환 시 2% 할인 조건으로 6월 30일에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지금 매입 할인이 발생했잖아요. 네, 매입 할인이 발생을 했고 지금 보시면 6월 30일에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거래요. 그럼 6월 30일에 원재료 매입을 어디서 했을까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겠죠. 그러면 우리가 6월 30일로 매입 매출 전표를 이번에는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미소물산에서 250만 원을 우리가 산 게 있네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미소물산에 대한 외상매입금 전액을 이때 외상매입금으로 지금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250만 원. 그러면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얼마만 상환하면 돼요? 2%는 지금 할인이 된 거예요. 10일 이내에 상환을 해가지고 7월 9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일 이내 하면 자 250만 원 중에 얼마가 할인이 되죠? 2%에 해당되는 5만 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정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대요. 이 매입 할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7월 250만 원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될지 일반 전표로 가야 될지 모르면 둘 다 조회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근데 원재료를 매입해 올 때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를 조회하는 겁니다. 7월 9일이고요.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리고 할인된 금액만큼 5만 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감이 되면 그 증감일 발생한 증감일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7월 9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당초 6월 30일이 아니라 7월 9일로 해서 이 공급가액이 가감이 된 거잖아요. 확정이 된 이 날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발행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고 이제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럼 우리는 5만 원만큼 매입 할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매입 할인은 우리가 대변에 입력을 해줍니다. 대변에 매입 할인으로 해서 5만 원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외상매입금은 27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죠? 그걸 다 없애면서 나머지만큼을 뭐로 계좌했어요? 당자예금으로 우리가 2695000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부 입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275만 원 중에서 5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당자예금 계좌에서 인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실 때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 할인의 경우에는 이 차변에 입력하지 않고 대변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외상매입금은 전액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급한 거는 27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을 차감한 269만 5천 원만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7월 10일 보겠습니다. 7월 10일 지난 7월 3일에 주식회사 미소물산에서 매입한 원재료 중에서 일부 230만 원, 23만 원의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반품의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 그때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12일과 7월 3일 중에 언제로 세금계산서를 입력해야 된다? 7월 3일이 아니고 7월 10일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대금은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10일이고요. 7월 10일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게 반품이 된 거죠. 반품이 된 날, 재화가 환입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거기 때문에 이 7월 3일이 아니고 7월 10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을 거고 마이너스 230만 원. 그리고 어디죠? 미소물산인가요? 미소물산에서 전자로 발행이 됐고 이제 분계는 혼합분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반품을 한 거죠. 그래서 원재료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외상매입금과 처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분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1일 보겠습니다. 우리정보기술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제공하고 부가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우리가 이걸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부가세랑 그 다음에 우리 회계, 일반기업 회계 기준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입장에서 과세표준을 설정하게 되잖아요. 우리 말고 우리정보기술이 얼마로 과세표준을 잡아야 돼요? 예, 받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주식을 지급한 거예요. 주식. 부가세법상 금전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즉 우리정보기술 입장에서는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금 우리 정보 기술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게 되면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고요. 지금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법에 따라서 발행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부가세법에 따른 거고, 부가세법에서는 이제 매출자가 발행을 하는 거죠. 매출자가 누구예요? 우리 정보 기술이에요. 우리 정보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금전 외의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식을 받는 거죠. 우리로부터 주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 기술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니까 소프트웨어의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을 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발행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소프트웨어는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전자세금계산서 3,500만 원이라고 줬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공정가액이 3,500만 원. 그죠? 다행히 요거는 동일한데 어쨌든 이게 공정가치가 그리고 맞으니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요. 지금 3,500만 원. 이 소프트웨어의 시가가 3,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요. 주식을 발행해서 무형자산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걸로 우리가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주식의 공정가치가 3,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부가세랑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얘는 이제 우리가 이 발행자 입장에서 우리 정보 기술 입장에서 인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취득하는 입장에서 A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우리 발행가액을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라는 거를 좀 구분해서 기억해두자라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뭐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3,500만 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우리 정보 기술에서 발행을 해줬겠죠. 전자로 이제 혼합분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3,500만 원인데 이때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했죠. 주식을 발행한 거는 얼마죠? 지금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으로 2,500만 원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00만 원이고 부가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101만큼 350만 원을 지급했겠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다른 얘기 없으니까. 자,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3,500만 원 주식 발행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2일 볼게요. 자, 정부로부터 7월 3일에 무상 지원을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반도체를 세척하는 기계장치를 볼매전자로부터 1억 5천에 구입하면서 보통예금을 인출해서 지급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조회에서 반영해라.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일반 전표 입력하는 항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입금을 받았다고요? 7월 3일 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 국고보조금 받은 게 있네요. 127,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일단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고보조금은 결국엔 어디 쓴 거예요? 이거를 지금 기계장치에 썼잖아요. 기계장치에 썼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해주는 분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볼매전자로부터 1억 5천에 구입을 했다. 보통예금으로 인출해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계장치는 1억 5천에 발행을 했겠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7월 12일이고요. 1억 5천에 기계장치고요. 볼매전자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 혼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뭘 취득한 거예요?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죠? 기계장치가 1억 5천. 1억 5천짜리고 1억 5천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 외에 우리가 지급을 했겠죠.
그럼 지금 볼까요? 국고보조금은 1억이네요. 그러면 자,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일단 없애줘야 되겠죠. 국고보조금은 대변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을 없애면서 127을 얼마죠? 1억이죠. 이거를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기계장치를 찾아보면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억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지금 구입하면서 보통예금을 인출해서 지급을 했대요. 국고보조금 내역을 조회해서 그 외에는 보통예금으로 결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고보조금을 원래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용도에 쓰이게 되면은 그때는 해당 자산의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분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 이 금액 중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다. 보통예금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는 1억은 뭐예요? 1억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고보조금은 결국에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계상이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월 14일 보겠습니다. 광고 목적인 신제품 설명회 참석자에게 증정할 선물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구입을 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520만 원에 52만 원. 광고 목적이래요. 광고 목적이기 때문에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13일이고요. 광고 목적으로 520만 원에 52만 원. 그죠? 그리고 빛나랜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고 이제 분기를 혼합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죠?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광고 선전비. 근데 이제 800번대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제 방법은 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빛나랜드 이렇게 572만 원을 표시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원재료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거. 광고 목적이고요. 그래서 증정한 선물을 다음과 같이 구입했을 때 이거는 이제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4일입니다. 소문난 식당에서 이제 공장 생산 라인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제공받고 그러면 이제 복리후생비겠네요. 그런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자, 이번에는 종이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에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해가지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이건 이제 누락분, 예정 신고 누락분을 반영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7월 14일이고요. 51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 금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350만 원에 35만 원이네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350만 원. 부가세는 3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문난 식당이고 전자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 게 아니죠. 종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전자열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회식비에 해당이 되죠. 야근식 때죠. 야근식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인데요. 아까 공장 라인이라고 했죠. 공장 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511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금을 외상미수금, 현금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고 지금 보시면 전자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 전자세금 계산서는 승인 번호가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고 아시면 되겠고 자, 현금으로 150만 원. 자,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를 외상미 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소문난 식당 235만 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를 어디로 입력하래요? 지금 얘를 보시면 여기 간편집계에 가보시면요. 예정 누락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반드시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지금 보시면 확정신고는 2기 확정부가세 7월 14일이니까 2기 확정부가세니까 확정신고일은 2020년 10월 1일이 2020년 10월 1일이 확정신고 개시일이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면 우리 다른 전표와 달리 이렇게 누락분이라고 하는 게 옆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누락이라는 글씨를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되고요. 수기가 아니면 이 전자 여부를 여로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은요 1억 원의 자본증자 등기가 완료가 됐고 법인 보통예금 계좌로 증자대금이 입금이 됐다. 그리고 자본증자 관련해서 등록비용 144만 원과 법무사 수수료 44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등록 관련 비용을 영수증을 수취했고요. 등록 관련 비용, 등록 관련 비용을 영수증을 수취했고 법무사 수수료는 전자세금 계산서 7월 15일로 발급을 받았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일반 전표와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모두 다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증자대금이 입력되는 거 있잖아요. 이 등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요 분계만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에 해당되는 4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금액, 그래서 법무사 사무소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이제 분기를 입력하시는데 이때는 지금 보시면 이거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발행을 했는지 보시면요. 지금 액면 발행을 했나요? 액면 금액이 10,000원인데 1만 주 자본증자 등기가 완료됐어요. 이건 액면 발행을 했네요. 예, 액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과 관련한 이걸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 발행을 한 경우에는 이거를 할인 발행 차금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입력을 하게 되죠. 일단 그럼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일반 전표에서 자 보시게 되면요. 자 7월 15일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1억 원이 입금이 됐다라고 했어요. 자 1억 원의 자본증자 등기가 완료되고 보통예금 계좌로 증자대금이 입금됐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이 1억이 입금이 됐고요. 그리고 자본금을 우리가 1억으로 발행을 하고요. 자, 자본금 그리고 관련된 자본증자 관련 등록비용 144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 이외의 자본 관련 수수료들은 이건 액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단서 조항에 지금 기존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이걸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144만 원에 지금 보시면 이만큼을 현금으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매입 매출 전표의 경우에도 이 44만 원도 관련된 비용이니까 이 44만 원에 대해서도 원재료가 아니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입력을 하시고 이것도 보통예금에서 입금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44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주식 발행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정리하는 거. 요게 여기에서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과 관련된 계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나와 있는 이 실전 문제로 좀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